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무더운 날씨, 날씨가 더우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죠. 또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이 날씨가 더워지면 짜증도 쉽게 나요. 이 불쾌 지수가 높아져서 뭐랄까 좀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무더운 날씨에 개츠비와 닉은 이 톰의 집을 향합니다. 과연 오늘은 톰의 집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16번째 이야기. 제7장. 당시에는 개츠비에 대한 내 호기심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토요일 저녁이었지만 그의 저택엔 끝내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벼락 부자로서의 그의 생활은 밑도 끝도 없이 시작되었듯이 그 끝 또한 그렇게 막을 내렸다. 수십 대나 되는 자동차들이 기대에 부풀어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 풀이 죽어 되돌아 나오는 것을 나도 점차 알아차리게 되었다. 나는 개츠비가 아픈 것이 아닌가 하여 그를 만나러 갔다. 꽤나 인상이 험상궂게 생긴 낯선 하인이 문간에서 미심쩍다는 듯이 나를 맞았다. 개츠비 씨가 편찮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는 대답을 하고 나서 침묵한 뒤 마지못해 선생님하고 덧붙였다.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시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캐로웨이라고 전해주시오. 누구시라고요? 그는 무례한 태도로 되물었다. 캐로웨이요. 캐로웨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지요. 그리고 그는 문을 꽝 하고 세게 닫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집 가정부의 말에 의하면 개츠비는 일주일 전에 하인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하인들을 고용했다고 한다. 그들은 상인들을 집 안에 들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한 번도 웨스트 에그 마을까지 나가지 않았으며 물품도 전화로만 주문했다고 한다. 식료품을 배달하는 소년이 그 저택의 주방이 마치 돼지우리 같다고 말했으며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자들은 하인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쑥덕거렸다. 다음날 개츠비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디로 이사 가십니까? 나는 물었다. 아닙니다, 친구. 고용인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들었는데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을 두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후에 데이지가 자주 드나드니까요. 그러니까 데이지의 비위를 맞추려다 그 대저택 전체가 종이로 만든 집처럼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울프샤임이 돌보아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형제 자매들이지요. 작은 호텔을 경영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데이지의 부탁을 받아서였다. 내일 데이지의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조던 베이커도 온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30분쯤 지나자 이번엔 데이지도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가겠다고 말하자 데이지는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안심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점심 식사를 하러 모인 자리에서 무슨 소란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았다. 더구나 지난번에 개츠비가 정원에서 얘기해 주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다음 날은 찌는 듯한 더운 날이었다. 그해 여름 중 아마 가장 무더웠던 날로 기억된다. 열차가 터널을 지나 햇빛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푹푹 찌는 듯한 한낮의 정적을 깨트리는 것은 오로지 내셔널 비스킷 회사 공장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정오 사이렌 소리뿐이었다. 엉덩이가 닿아 있는 좌석에서는 금방이라도 불이 붙을 것 같이 후끈거렸다. 내 옆에 앉은 여자는 한동안은 흰 블라우스가 땀에 젖을 정도로 얌전하게 자세를 지키며 참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손에 들고 있던 신문까지 축축해지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는지 처량한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갑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어머, 어떡하지?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귀찮았지만 그녀의 지갑을 얼른 집어들었다. 그리고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지갑의 모서리를 잡고 멀찍이서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물론 주위에 있던 자들까지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날씨가 너무 덥죠? 차장이 다가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정말 대단한 날씨군요.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정말 너무 덥죠? 그렇죠? 그에게서 돌려받은 내 정기 승차권에는 그의 검은 손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데 떼자국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차장이 누군가에게 키스를 했다 해도 또는 머리를 기대 상대방의 옷을 땀으로 적셔 놓는다 하더라도 더위로 무력해진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것이다. 개츠비와 내가 뷰캐넌의 집에 도착해 안내를 기다리고 있을 때 홀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실려 전화벨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주인 어른의 몸이요? 하인이 수화기를 들고 외쳤다. 죄송합니다만 부인, 오늘은 너무 더워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네,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하인은 땀에 젖은 얼굴을 번들거리며 우리 쪽으로 다가와 우리의 빳빳한 밀짚 모자를 받아들었다. 부인께서는 객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살롱 쪽을 가리켰다. 이런 더위에서는 필요 없는 몸짓도 짜증나게 마련이었다. 그 방은 차양으로 햇빛을 가려놓은 덕분에 약간 어둡고 시원했다. 데이지와 조던은 크고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마치 은으로 만든 인형 2개가 선풍기 바람에 휘날리지 않도록 양쪽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더워서 꼼짝도 못하겠어.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했다. 조던은 햇빛에 그을은 피부에 흰 파우더를 바른 손을 잠시 나에게 내밀었다. 그런데 운동광인 뷰캐넌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농담을 섞어 말했다. 그 순간 저쪽 방에서 전화에 대고 얘기하고 있는 무뚝뚝한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개츠비는 진홍색 카펫 한가운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데이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 특유의 달콤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웃음소리를 냈다. 그러자 그녀의 가슴에서 파우더 가루가 떠올라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 소문에 의하면 저 전화 상대는 톰의 정부래요. 조던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톰의 목소리는 귀찮은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했다. 그럼 좋소. 당신에게 차를 팔기로 한 것은 없던 걸로 하겠소.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신세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점심 식사 때 그런 일로 나를 귀찮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시오. 수화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들으라고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데이지가 빈정거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도 우연히 알게 된 일이지만 진짜 거래로 저러는 거야. 문이 휙 열리고 잠시 그 뚱뚱한 몸이 문을 막아서는 듯 하더니 톰이 서둘러 거실로 들어왔다. 오, 개츠비 씨. 그는 싫은 기색을 하지 않고 그에게 큰 손을 내밀었다. 잘 오셨습니다. 닉 자네도. 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톰이 방을 나가자마자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당기더니 키스를 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데이지가 속삭였다. 이 방에 숙녀가 있다는 걸 잊으면 곤란해요. 조던이 말했다. 데이지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실내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던에게 말했다. 그럼 당신도 닉에게 키스하면 되잖아요. 어머,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데이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벽돌로 된 난로에 올라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곧 무더위가 느껴지자 쑥스러운지 긴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바로 그때 유모가 막 세탁한 옷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아가. 데이지는 양팔을 벌리며 상냥하게 말했다. 사랑하는 엄마한테 오세요. 아이는 유모가 손을 놓자 곧장 뛰어가서 숨죽은 듯 그녀의 드레스 안으로 숨어들었다. 소중하고 귀여운 내 딸. 엄마가 내 금발에다 파우더 가루를 묻혔구나. 자, 똑바로 서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개츠비와 나는 차례로 몸을 굽혀서 마음에 벗이 내민 소녀의 조그만 손을 잡았다. 그런 뒤 개츠비는 놀란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는 그때까지 아이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점심 먹기 전에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아이는 데이지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그건 엄마가 널 손님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거야. 그녀는 딸의 작고
흰 목에 얼굴을 부볐다. 넌 내 꿈이야. 아주 소중한 꿈. 네, 엄마. 아이는 차분하게 그 말을 인정했다. 조던 아줌마도 하얀 드레스를 입었네. 너도 엄마 친구들이 마음에 드니? 데이지는 아이를 돌려 세워 개츠비 쪽으로 향하게 했다. 저 아저씨들도 멋지지 않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이 아이는 제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데이지가 말했다. 얘는 아빠를 조금도 닮지 않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머리카락도 얼굴형도 나를 빼 닮았죠. 데이지는 허리를 펴고 긴 의자 위에 다시 앉았다. 유모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나가자, 페미. 안녕, 아가야. 예절바른 그 아이는 가고 싶지 않은 듯 뒤를 돌아보면서도 유모의 손을 잡고 거실을 나갔다. 그때 톰이 얼음을 가득 채운 진 리키 5잔을 들고 들어왔다. 개츠비는 자기 잔을 들었다.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개츠비는 말했다. 모두들 단숨에 한 잔씩 다 마셔요.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해마다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톰이 친근감 있게 말했다. 이제 곧 지구는 태양에 떨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가만히 있자. 그 반대지. 태양은 해마다 식어가는 거였어. 자, 나갑시다. 그는 개츠비에게 제의했다. 집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녹색 해변에 작은 요트 한 척이 바깥 바다를 향해 천천히 떠가고 있었다. 개츠비의 시선은 그 요트를 쫓고 있었다. 그러다가 손을 들어 해협 건너편을 가리켰다. 바로 저 건너편이 저희 집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장미 화원과 뜨겁게 달아오른 잔디, 물가에 버려진 쓰레기 위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로부터 눈을 돌렸다. 아까 보았던 작은 요트의 흰 돛이 푸르고 시원해 보이는 하늘을 배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배가 향하고 있는 앞쪽에는 부채꼴에 바다와 풍요롭게 보이는 수많은 섬들이 보였다. 톰이 턱으로 요트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재미있는 놀이가 되겠는데요. 나도 그걸 타고 1시간 정도 나가보고 싶군요. 역시 더위를 막기 위해 어둡게 해놓은 식당에서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기대에 찬 즐거움을 쭉 들이켰다. 이제 뭘 하죠? 데이지가 외쳤다. 그리고 내일은 또 뭘 하죠? 앞으로 30년 동안 뭘 하죠? 유별나게 굴지 마세요. 조던이 그녀를 나무랐다.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 또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더워. 데이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모습으로 말했다. 모든 게 너무 짜증나. 이러지 말고 우리 함께 뉴욕으로 가요. 그녀의 느닷없는 제안은 방 안의 열기가 더해짐에 따라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마구간을 착오로 개조했다는 사람들은 덜어있지만 말입니다. 톰이 개츠비를 향해 얘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착오를 마구간으로 개조한 사람은 아마
내가 처음일 것입니다. 뉴욕에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데이지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를 향해 개츠비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 눈빛은 너무 멋지군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한동안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는 모두 잊은 듯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데이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식탁으로 떨어뜨렸다. 당신은 정말 항상 멋있게 보여요. 그녀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에 대한 애정의 표시였다. 그리고 톰 뷰캐넌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톰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반쯤 벌리고 개츠비를 쳐다본 뒤 데이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이제 겨우 알아보기라도 한 듯이. 당신 광고 모델 같아요. 데이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천진하게 말을 이었다. 광고에 나오는 그 남자. 좋아. 갑자기 톰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도 뉴욕에 가는 건 찬성이야. 자, 갑시다. 모두 뉴욕으로 갑시다. 몸을 일으키면서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개츠비와 자기 아내 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빨리 가자고.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뉴욕에 가려면 출발해야 하잖아. 그는 자신을 억누르느라 떨리는 손으로 겨우 음료수 잔을 들어 마셨다. 우리는 일어나서 뜨겁게 달궈진 자갈길로 나섰다. 이대로 그냥 가자는 거예요? 데이지가 불만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우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두 여태껏 담배를 피웠잖소. 하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남편에게 간청하는 듯한 말투로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너무 더워서 수선을 떨 수도 없으니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베이커를 돌아보았다. 가요, 조던. 두 사람이 준비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간 동안 세 사람은 차도에 서서 뜨겁게 달구어진 자갈을 발로 차고 있었다. 서쪽 하늘에는 벌써 은빛 달이 떠 있었다. 개츠비가 뭔가 얘기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금방 마음을 바꾼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톰은 벌써 그것을 눈치채고 개츠비에게 몸을 돌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마구간은 어디 있습니까? 개츠비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물었다. 이 길로 4분의 1마일 정도 가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또다시 이야기가 끊겼다. 느닷없이 뉴욕을 가자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톰이 역정을 냈다. 여자들이란 언제나 엉뚱한 생각만 한다니까. 마실 것 좀 챙겨갈까요? 2층 창에서 데이지가 소리쳤다. 내가 위스키를 가지고 갈게. 톰은 마지못해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개츠비가 머쓱하니 나를 돌아보았다. 친구, 난 저 사람 집에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데이지는 목소리가 너무 천박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는 나는 적절한 말을 찾느라 잠시 망설였다. 그건 돈으로 가득 찬 목소리예요. 개츠비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다. 그랬다. 그때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목소리였다. 그녀의 높낮이가 분명한 목소리가 바로 그녀의 매력이었다. 여운을 남기는 그 울림, 심벌즈의 노래 같기도 한 그녀의 목소리는 바로 돈의 소리였다. 저 높은 곳, 하양 궁전에 사는 공주, 황금의 여인. 네, 이번 편에는 뭐랄까, 이 굉장히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데이지에게 아이가 있었던 건 글쎄요, 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생활 패턴, 이 날씨가 더우니까 뉴욕을 가고, 또 차고는 마구간으로 바꿨다고 이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랄까, 이 개츠비와는 또 다른 그런 부자들의 삶이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